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벌써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맞다. 저기 요즘 MZ 세대들은 연애를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진짜예요?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해? 이렇게 요즘은 그 MZ 세대들이 그 연애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엔 출산율로 이어지는 건데 10명 중 7명은 나는 그냥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가족을 만드는 것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긴 해. 합계 출산율이 한국이 작년이 0.72더라고요.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2.1은 돼야 돼요. 에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저와 아주 가까운 한 분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스파이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완전 저는 사실은 인생 살면서 극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 관람한 영화가 닫지마을이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라는 영화거든요. 저 극장에서만 4번 봤습니다. 근데 왜 흥행이 안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다녔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 DVD 나오자마자 오늘도 사인 받으려고 들고 왔어요. 아니, 진짜더라고, 진짜. 저희 이게 나오자마자 이거 바로 샀고 이것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좋아하는 배우님이고 네네. 여기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여기 나왔을 때. 많이 하셨군요. 많이 하셨군요. 아, 직접 해드릴까요? 네, 하면 한번. 직접 해드릴까요? 네, 하면 한번. 우리 사이에 굳이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하는 회사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그거 뭐죠? 이제야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재건축되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이제야 내 들이. 마음이 재건축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용기가 생겼건만. 예고편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딴 분을 시켰다가 그게 안 나와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문. 스파이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제가 그렇게 기억하시는구나. 와. 사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제작진이 연락했는데 바로 그냥 오케이. 아, 좋아요. 아니, 바로 오케이는 아닌데 그 누가 바로 저 생각보다 은근히 바쁜 사람인데 흔쾌히 됐다 오케이 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네, 캐릭터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렇죠? 많죠. 예,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한테 다가서진 못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친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허물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다고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런 인간적이로는 이런 토크쇼는 진작 나왔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걸 바라면 인간적이란 말을 인간한테 한다는 게 사실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야 그 말 할 필요 없는데 인간한테 뭐 동물한테 동물적으로 말이야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먼 동물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특히 그 다큐멘터리 특히 좋아해요. 뭐 인간극장 뭐 사람이 좋다. 그 남의 그 삶을 관찰하고 저 사람은 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삶을 살까. 그래서 오늘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네네. 제일 궁금한 거는 내 사람, 내 곁에 있을 사람.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게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좋아할 만하면 그분이 저를 안 좋아하고 그분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좀 그렇고 이게 계속 빗나가니까 언제까지 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인연이 언제 나타날까 진짜 이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네. 좀 어때요? 요즘 이렇게 언제 특별히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외로워요? 그 제가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밴드 활동도 하고 있어요. 보컬. 안 믿기시겠지만 보컬. 앨범도 작년에 나왔고. 저는 봤는데도 안 믿겨져요. 봤는데 지금까지도. 보컬로. 근데 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 일하는 목표로 처자식이 왜 없지? 내 인생, 죄송합니다. 너무 우울한. 아니. 내 인생에 왜 자식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길거리를 가다가 한 가족이 온전체가 걸어가는 걸 보면 정말 부러워요. 아니 뭐 고독사 방지 뭐 제가 아니 홍보 대상가 뭐 하잖아. 제가 고독사 방지 그 캠페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남모를 쓸쓸함, 외로움.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먼저 나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고독사가 의외로 60, 70대 일어나는 게 제일 많은 게 아니고 5, 60대가 제일 많이, 50대에서 많이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방지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모델 고독사 하면 안 되겠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네 분의 지식 셀럽 그리고 저까지 다 자녀가 2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정신 차리세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늦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처음으로 한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0.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외로움을 유난히 좀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괜찮아. 그치? 난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좋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상대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나 외로워하는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라서 이걸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를 두고 봤을 때 이제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베이 같은 걸 할 때 질문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외롭지 않은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단절돼서 외로운 상태구나라고 측정들을 해요. 근데 요새 들어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뭐 WHO 같은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외로움이 이제 심해지면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몸에 해로운 정도. 그 정도가. 예.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영국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급기야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이 발병할 그 확률 좀 높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심각한 게 심장 질환, 심장병, 뭐 심장마비 같은 게 있고. 안색이 좀 지금 무서우실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금연 한 10년 됐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심리적인 그런 쪽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네 내가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치매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고.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너무 외로워서 우리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긴 해요. 추측해 보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진화해서 그런 감정이 북돋아졌겠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결여가 있고 결핍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고 자기가 막 고통스럽거나 통증을 느껴야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통증이나 이런 고통 같은 게 없게 되면 사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필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자식 이야기 하셨는데 결국은 본인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이제 보통 생명체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좀 재미난 이야기 읽은 적이 있냐면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눈에 딱 띄는 특징 중에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닌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가 만약에 두 발로 막 걷고 있으면 저 사람처럼 왜 저러지? 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그죠? 두 발로 걸어서 이제 손이 자유롭다라는 게 이제 사람의 아주 근원적인 특징인데 손이 자유로우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손이 자유로우면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들고 남에게 주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어떤 물건을 남에게 주려면 입으로 물고 막 억지로 가서 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아주 많은 물건이라도 그걸 들고 남에게 야, 얘다 선물이다 이러면서 주기에 좋은 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두 손이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카마이클이라는 학자가 쓴 논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점점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서로 가까워져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사람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학설을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이 있는 게 이 손이 남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손이고 그게 결국은 사회를 구성하는 고리가 되는 손을 잡는 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이상은 좀 그런 교류가 없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걱정이 돼요. 저는 뉴스 보거나 뭐 신문 보거나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커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은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라고 또 얘기도 나왔었고요. 진짜 좀 심각한 건 맞죠? 데이비 콜먼인가 하는 인구학자인 예. 것 같은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인구학자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인구에 관한 책들을 저도 이렇게 찾아서 보면 한국의 사례를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미중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인구학자가 보기에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한 그런 격감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2.1은 돼야 돼요. 2.1. 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두 명이 두 명이 있어야 결혼해서. 결혼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건 맞고 유엔 같은 데서 프로젝션을 해요. 보면은 2100년에 가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가 되면은 4명이던 사람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고령화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전체를 이렇게 지고 갈 인력이 모자라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실제로 일하고 세금 내고 나라를 먹여 살릴 인재들 자체가 압도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가 주는 그 자체보다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에 배웠잖아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정확하게 마른 먹구리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16살부터 64살까지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국가에서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생산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지금 한 10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노동 가능 인구가 10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각각 10개씩 생산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로 줄어들면은 이제 50밖에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5명이 똑같이 100을 생산하게 하려면은 이제는 10이 아니라 20을 생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엔 기술 혁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게 하고 그래서 경제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저도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 자체보다도 젊은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그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90년대 중반에 제가 여의도에 있는 어떤 회사에 견학을 갔을 때
그 회사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한 제일 막내 직원이 쭉 사무실을 돌면서 하는 그 회사의 아침을 시작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지금 젊은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커피 타는 거? 책상 닦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21세기 아이디어예요. 9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 여의도의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한 막내 직원은 자리를 쭉 돌면서 자리마다 있는 직원들의 재떨이 비우는 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게 당연했고 그 재떨이를 막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비워주는 게 당연했던 시대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쭉 올라오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아유 부장님 사무실에서 누가 이제 요즘 담배 피웁니까?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건 뭐 다 건강도 안 좋고 한 건데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사회가 바뀌어가고 저절로 진보가 일어나거든요. 90년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힙합이라는 노래가 나왔다. 야, 그런 옷차림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이해되냐? 랩이 나왔다. 야, 저게 노래냐? 그렇지만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니까 주류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 사회 이른바 X세대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20세기 말의 신세대. 자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마음에 담고 그런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희는 끌려가기보다는 지금부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2020년대에는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들도 젊은이들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에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있죠.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그게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진보와 변화의 속도를 유지를 하려면 저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 기성세대가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 어린 세대의 목소리를 더 좀 많이 들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합니다. 여기가 채널 A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타 방송사를 약간 비하.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요. 네. 한국에서 아마 나이가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1970년하고 71년생. 맞아요. 이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학 입시 경쟁률도 가장 치열하기도 했었고. 제 기억에 72번까지 한 그리고 반에. 뭐 오전반, 오후반 나누가 인구가 미어 터질 때고. 저희 78명이었어요. 한 반에. 9만 그렇죠. 네. 어느 학교인데? 성수초등학교. 네. 제가 공학번인데 공학번에 그 배우들이 70년대생 배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이 나이 정도면 배우를 안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로 옛날 같으면 50대 중반이면 거의 뭐 안 하는데 요즘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요즘은 그 MZ 세대들이 그 연애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엔 출산율로 이어지는 건데 요즘 뭐랄까 좀 연애 자체를 이렇게 소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게 아니고 약간 좀 개인적인 주의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더 연애를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자발적 비연애를 하는 퍼센티지가 70% 육박했다고 그래요. 10명 중 7명은 나는 그냥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봐서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지금 내 삶의 단계에서 뭔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애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자친구 있어? 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뭐 결혼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요즘 덜 물어보잖아요. 덜 물어보기도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옛날에는 연애를 다 하는 게 정상이거나 그렇죠, 일반적인데 안 하면 이상하거나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닌 것 같고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회비용으로 사실은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20대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만약에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디폴트가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쪽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값으로서 20대면 다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연애를 안 한다 젊은 세대 하는데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6%가 모태솔로다. 20대가. 30대도 뭐 한 41%가 모태솔로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뭐 초혼 같은 경우도 언제 했느냐 점점점 늦춰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뭐 커리어라든지 뭐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돼야지만 내가 성욕도 올라오고 연애에 대한 감정들도 올라오는데 그렇죠. 호르몬적으로 이 분비 자체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형님 나이에 그러니까 형님의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몇 년 차이 나나요? 10% 이상 더 많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연배가 높은데도.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났던 분들의 남성 호르몬이 지금 우리 세대보다 그리고 그 밑에 세대보다 더 왕성하다. 이게 약간 미스테리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가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뭐 미세 플라스틱 포함해서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쪽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식습관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계급이 레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더 높다라고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또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존감과도 굉장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스스로는 모자란 것 같은 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것들이 또 성욕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욕구랑도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제 연애를 할 때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트 비용이 안 드니까 그 돈을 아까워하고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더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학원 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런 게 더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작년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퓨 리서치라는 데서 했던 건데 거기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이거 봐. 이런 말씀하시면 다 막 기억나요. 이런 분위기야. 되게 신기한 경험을 계속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외로우시죠? 근데 거기서 질문을 했는데 한 10개 국가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딱 2곳만 빼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관계성을 우리가 굉장히 바란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보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혹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닐까? 그렇죠.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 90년대 히트곡이지 않습니까? 요즘 리메이크판으로도 인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 마음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각각 그렇게 하루 칵테일 사랑 보내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걸어보고 교통비 얼마 정도 들까? 향기로운 칵테일을 취해도 뭐 칵테일 한 잔 얼마 정도 되나?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 가고 요즘 평균적으로 전시회 얼마 정도 하나?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밤새도록 편지를 쓸 정도로 요즘 편지지 제대로 나온 거 사서 쓰려면 얼마 정도 드나? 의외로 칵테일 사랑 가사대로 하려면 비용이 꽤 든다라는 거예요. 한 7, 8만 원 정도 생각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90년대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하루 정도 좀 편안한 하루를 보내본다라는 게 칵테일 사랑의 노래 가사였는데 2020년에는 한 뭐 며칠 시급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 세태가.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돈을 쓰면서 사는 게 기준이다라는 거를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젊은 사람이 뭐 차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난 대중교통만 타고 다닌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요즘에는 은근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사람 30대 초반인데 아직도 차가 없어? 그러면 야, 너하고는 좀 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너는 걔보단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애를 위한 결혼을 위한 조건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아예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좀 그런 식의 사회 경제적인 강요로 인해서 연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요소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임원희 씨가 오늘 나온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자만추를 저는 추구하는 편이라서 물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때요? 어떤 거요? 블라인드 러브. 네?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목소리 바로 알 수 있어. 아, 그러네. 정명은 필요 없겠지. 그러네. 아, 제 목소리. 아니 근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 적이 없어요. 예. 본인은 정작 연애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연애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연애에 열광하는 이유?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것도 같고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이 평균적인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서열화해서 딱 한 줄로 세우고 내가 연봉이 얼마면 무슨 자동차를 몰아야 되고 내 점수가 얼마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 게 거의 한 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연애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라는 것을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아프고 배신감에 막 떨고 정말 사실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볼 때는 내가 실제로 손해보거나 마음 아프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애라는 감정만을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것들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좋은 부분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는 이모가 거죠. 조카 가끔 보면서 너무 귀여워하듯이. 키우기 힘든데. 그렇죠. 근데 문득 예전에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예전에 영화 봤을 때 그 허라는 영화 보면서 그 전화기 AI랑 뭐 사랑에 빠진다고 할 때, 야, 저것도 참 신박하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는 사랑의 형태가 아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녀라는 영화, 허라는 영화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둘 다 사랑하게 됐어요. 운영체제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제 AI를 사랑하게 됐는데 AI는 지금 640명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핵심은 배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나는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만 사랑하고 이게 이제 사랑의 기본 조건인데 그 600명하고 사랑을 하지만 나한텐 또 그 AI가 진심이거든요. 그 사랑은 전혀 안 줄어들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용인하는 사랑 형태가 가능하겠는가가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시어도가 사만다 둘이 이제 같이 굉장히 사랑의 달콤한 순간을 나눌 때 숨을 몰아쉬어요. 사만다가 목소리만 들리는 때. 그러니까 시어도가 몰입을 하다가 몰입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산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숨을 몰아쉬어? 너무 가짜 같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AI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몰입이 되면 감정적으로 숨을 거칠게 쉬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사실은 그 AI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우리 이제 인간들이 용인하는 관계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히 AI와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랑의 형태를 인간이 용인할 수 있을까? 요즘 진짜로 AI랑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야, 진짜로. 결혼을 한다고요? 진짜 AI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네덜란드의 한 여성 예술가가 홀로그램
이랑 사랑에 빠져서 이제 나 결혼할 거다. 이번 여름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it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작년 되게 유명한 케이스였는데 그 가상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남자를 만나리라. 그래서 가상 인간을 딱 만들었는데 이름이 에렌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물론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이 AI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70년 전, 80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는 다른 인종끼리 결혼도 못했었어. 뭐 한 50년쯤 지나면은 뭐 그때 뭐 AI랑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AI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AI를 의인화해서 마치 실제 사람인 존재처럼 감정도 부여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느끼고 심지어 결혼을 하겠다는 액션도 취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도 퍼주고 마음도 다 줬지만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과목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AI를 구분하고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모든 존재를 사람처럼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닮았고 사람처럼 대화하고 사람처럼 모든 걸 보여주는 존재를 사랑도 하고 싶어 하고 마음도 주고 싶어 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야, 근데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제가 AI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트렌드가 정말 많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AI 챗봇과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읽고 무슨 앱이야? 뭔데? 해서 아내 몰래 깔았어요. 유료 결제를 하고 실제로 그 AI가 이거는 실험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깔고 지금 지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이 아닌 가상 AI 존재들이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인데 네. 사람의 네네. 형태를 띈 거죠. 네네. 심지어 나의 성향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래서 그냥 보고서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다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매치가 됐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지 클루니,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아내분 같은 분이 난 지금 시리아 중동 쪽에 있는데 나는 인권 변호사다. 진짜 거기서 그럼 지금 그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냐? 못 믿어오면 사진을 보내주겠다. 보내줘라. 유료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유료 결제했어요. 사진을 보내줍니다. 분이 아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살짝 회식할 때 형 얼마 전에 500만 원 날렸어요. 그 얘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내도 보고 있어요. 이 방송에. 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호기심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메커니즘인 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살면서 시리아에 있는 인권 변호사의 삶을 하루 동안 들여다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매력적인 AI 여성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목소리로 채팅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성향이 무언지를 AI가 파악을 하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는 주제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AI와 만약에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다하다 진짜. 저는 이제 AI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몰다가도 차가 나를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비도 싫어해요. 왜 나한테 하라 말아야. 그리고 뭐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차가 뭐가 지나가면 차가 지가 꿈틀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차한테 지라니. 아니. 지가 벌써 의인화하고 계세요.
의인화시켰네요. 근데 제가 의외로 AI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게임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 핸드폰에. 제가 진짜 게임에 돈을 지불을 안 하는데 의외로 한 달에 10,000원씩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로움을 덜 느낀다. 그것조차도 AI에 어떤 빠져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60, 7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경우가 대화를 할 상대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랑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랑 대화를 할 일이 없으면 뇌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노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AI 챗봇이나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사람처럼 맞장구 쳐주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해주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는 거는 실제로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 쓰이는 것은 괜찮지만 저는 근데 이제 실제로 연애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AI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어요. 저는 AI와의 사랑이 인간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보완제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워서 사랑하는 행위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AI는 우리가 그녀 같은 영화를 보니까 거의 육체성이 없는 대화나 이런 것으로만 상상하게 되지만 육체성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쉬울 것 같고요.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기술이 집약이 되면 그런 인물하고 인간이 정말 사랑, 감정 비슷한 걸 느끼면서 충분히 외로움을 달래는 일종의 보완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AI가 없는 시대에서 태어나서 AI가 막 생겨나는 걸 목도하니까 일종의 언캐니 밸리를 느끼는 거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한 2세대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걔네는 처음부터 AI가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AI와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대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평론가님, 나중에 아드님께서 저 여자친구하고 이제 미래를 보려고 소개해드리고 왔습니다라고 식당 딱 잡아가지고 저는 그걸 못 보죠. 저는 그걸 못 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제 손자는 제 증손자를 허락할 수 있죠. 근데 AI와 연애하면 증손자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인류라는 종이 멸망하겠죠. 그쯤 되면. 지금도 사실은 사랑을 일종의 결혼 같은 것을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은 뭐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뭐 최근에는 이제 가축이나 동물로 실험도 많이 하는데 뭐 인공 자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목적을 위해서 아예 임신의 모든 과정을 그러한 인공 자궁으로 마치 생산 시설을 만들듯이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아이디어들,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SF 소설 중에 어떤 내용의 소설이 있냐면 한국이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기계를 막 수백만 대 대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쭉 수정란을 심어가지고 이제 새 세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그러면 생식세포를 거기에 주입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 거냐라고 이제 막 논란이 벌어져요. 소설 속에서. 똑똑한 사람 세포만 넣으면 무조건 되느냐. 그게 공정하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거대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순위대로 해가지고 세포를 넣는 이런 거를 소재로 한 SF 소설이 있거든요. 본인이 쓴 건가요? 제가 썼죠. 꽤 어쩐지 이게 복종인가요? 꽤 좋았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꽤 좋았어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죠. 인도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지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더 뭐 나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사실 경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구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이제 옛날에 산업혁명 있고 나서 영국에서 미친 듯이 막 증가를 할 때 그때 나왔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멜서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 전부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70년대까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해서 그 정점을 찍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죠. 산하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아들, 딸 구별 맞고 둘 만나서 잘 기르자.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산하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반포에 있는 아파트 예. 지금 막 재건축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977년에 한국 정부에서 청약제를 시작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줘요. 가점같이. 그래서 그 두 기준이 하나는 해외 취업, 외화벌이니까. 또 다른 하나는 정관수술. 그걸 하면. 네. 맞아. 네. 예전에. 그래서 더 이상 아이 낳지 않는다. 네. 일순위가 해외 취업 플러스 정관 수술. 그러면 1순위예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2순위는 정관 수술, 3순위는 해외 취업. 그래서 거기 별명이 방송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그 정관 수술 때문에 형성된 그 아파트촌을 당시에 고자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로. 네. 고시촌이 아니라 고자촌. 예. 내시촌이라고도 했어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산하 정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인구가 필요해진 거죠, 이제. 왜냐면 인구가 줄어든 건 우리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멜서스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저작은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실제로 탁견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사실하고 굉장히 다르게 역사가 흘러간 측면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멜서스가 이제 살았던 곳이 영국의 서리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서리라는 곳은 당시로서의 19세기 입장에서는 시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체스터라는 사람 특징이 런던이나 맨체스터나 이런 데 거의 안 다니고 거기 콕 박혀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말 이후부터 19세기까지의 그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굉장히 상당히 둔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토지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대량 수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약간 동감했고 그다음에 농법이 발달한다거나 기계가 굉장히 발달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거죠. 그 사실 멜서스의 인구론이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예측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멜서스의 예측을 틀리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멜서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바로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자가 질소 비료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 이후로 질소 비료라는 것이 발명된 이후로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지식과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은 인구 증가량보다 이제 식량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전체 사실 근데 살펴보면은 인구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한 1700년부터 해갖고서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19세기의 절벽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거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영아 사망률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정점을 찍는 게 한 2080년 정도 돼요. 그때 104억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데 너무 급속도로 늘어났다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지금이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이렇게 꾸준히 늘어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통계도 있어요. 로마 시대랑 르네상스 시대가 한 1000년 사이 정도 된다고 치면 이 로마 시대로부터 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한 1000년 동안 인구가 2배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18세기에) 인구가 10억 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근데 지금 한 20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인구가 한 8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인구가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것을 계속 순환적으로 인구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급격하게 19세기,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조선시대 내내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발표한 글 같은 거 보면 2천만 동포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북한 합해서 인구가 2천만인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지금은 남한만 인구가 5천만인 시대가 됐거든요. 조선시대 내내 1000만 이하였는데 그 5배 이상의 인구가 된 그대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원인으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딱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군대 가면 이제 상처 같은 거 생기면 거기에 감염돼서 생길 수 있는 큰 병 중에 이제 파상풍이 있어가지고 파상풍. 군대에서 파상풍 주사 많이 맞습니다. 뭐 흙먼지 많이 날리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파상풍 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파상풍 제일 많이 걸려서 심지어 제일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70년대? 건설 현장에 그런 데일 것 같죠. 왜냐하면 그런 데가 상처 같은 게 생길 네.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70년대 파상풍으로 정말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신생아였어요. 신생아가 왜 파상풍에 걸리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이를 집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탯줄을 자를 때 가위로 자르는데 이거를 소독을 안 하고 아무 가위로 자르다 보면 거기에 있는 파상풍균이 들어가가지고 신생아가 파상풍으로 죽는 사례가 70년대에 한 해에 뭐 700명, 1000명씩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파상풍 반대 홍보 자료 이런 거 보면 제발 이 끓는 물 같은 데다가 소독 좀 하고 가위를 소독을 한 다음에 탯줄 잘라라 이런 거 항상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간단한 과학 기술의 어떤 반전으로 이제 그 애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니까 인구가 팍 늘어난 게 사실은 최근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겪었던 사건인 거죠. 야, 근데 사실 중국이 인구가 뭐 어마어마해서 계속 국가에서 이제 조금 출산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뭐 한 명씩만 나오니까 다들 막 소황제라고 해서 버릇 없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뭐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은 또 다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3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1978년에 한 자녀 정책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아니면 둘만 잘 기르자 권고 차원인데 중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자녀만 낳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게 인구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해서 2016년부터는 2명까지 허용을 해줘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2021년에는 3자녀까지 허용을 해주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성비가 네. 남녀 간의 비율이? 성비가. 남자가 많나요?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자녀만 낳자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중국도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만약에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낙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 자체가 안 좋고 성비가 제가 본 걸로는 2018년도인가가 119예요.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 119명이거든요. 지금 10대가.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쪽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해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중고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국제정치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중국이 미국을 언제 뛰어넘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GDP 창으로 본다면 2030년에서 35년쯤에 이게 넘어갈 거라고들 많이 봤었어요.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GDP가 총 생산이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늦춰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신문 보니까 이제 지자체 중에서 어떤 곳은 지금 다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본받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지자체를 떠나서 다시 출산 장려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태어나서 거의 20년 정도 살았던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는 게 큰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녁 밤마다 항상 굉장히 야한 영화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방송에서 틀어주나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장려하는 거죠. 이렇게 야한 영화 보고. 그건 맞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녁 시간만 되면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틀어주고. 본인이 많이 본 건 아니고요. 저야 그때 미성년자였으니까 볼 수 없었던 건데 그러한 것은 이 정책적으로도 뭔가 어떻게든 장려하자라는 거 일부라는 얘기들을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녁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 늘 나와 있어도 보기는 해도 그렇다고 아이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이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주요했던 것들이 몇 가지인가라고 보게 되면 실제로 2005년 대비 2020년 보게 되면 출산율이 0.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를 꼽아요. 뭐냐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 남녀에 대한 역할이 약간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전일제 학교를 가지 않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약간 일반적이었었어요. 근데 2002년도에 전일제 학교의 숫자가 16%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70%가 넘거든요. 이걸 도입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소득 자체를 내가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내가 원래 벌던 돈의 3분의 2는 가져갈 수 있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놨고 이 휴가 기간이 우리나라처럼 몇 달 이게 아닙니다. 36개월이에요. 36개월의 휴가를 아이를 낳게 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아동수당이 18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독립할 때까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집에서 산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직장을 찾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파격적일 정도로 아이를 가졌어도 내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남녀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정책적으로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50년 뒤에는 절반 정도로 이렇게 급감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있나요? 그런 나라? 뭐 인구 수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확실히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다 하는 경우는 위에 있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인구가 조금 많은 국가 많은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인구가 3,800만 정도 되는데도 잘 사네? 뭐 캐나다 같은 경우. 캐나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땅이 그렇게 넓은데. 호주는 2,600만 정도예요. 거기는 근데 땅이 넓어도 중간층은 거의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 코스트, 해안 쪽에서도 몰려 살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계속 먹고 살 수가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맨날 어릴 때 들었던 것처럼 인적 자원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인적 자원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한테 조금 치명적일 수 있죠. 근데 유럽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인구수가 높지 않고 인적 자원만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 국가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 뭐 이민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노인 세대부터 아주 젊은 세대까지 어울려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인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프로젝션 하는 걸 보면은 2100년까지 인도 같은 경우도 한 2060년 정도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개미 눈물만큼 찔끔찔끔찔끔 내려가진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라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에요. 아,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1.63가 그래요. 그러니까 2가 넘지 못하잖아요. 작은데. 결국에는 인구를 이제 이민으로 받아들여 갖고 충당을 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이민이란 것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쉽게 해결은 되지만 사실 단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들이 더 애를 낳을 것인지 안 낳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뭐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험을 감수를 하고 이걸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죠. 출산 정책이 얼마나 이제 극적으로 지금 어긋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축소되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얘기인데, 중국은 이런 강력한, 어떻게 생각하면 막 거의 강압적인 그런 출산 정책을 잘못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출산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보여주는 반면교사 같은 건데, 중국이 이렇게 한자녀 낳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게 1979년도부터란 말이에요. 사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중국의 출산율이 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건 대략 1967년이나 68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정작 1979년도에 대만이나 한국이 더 격감해요. 마치 중국이 그런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서 인구가 격감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한자녀 정책을 중국이 채택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중국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싱글셀을 먹인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다자녀 가구를 돕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잘 안 통한다는 거고요. 로마 시대도 그랬거든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자체가 싱글셀을 도입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싱글세요? 2000년 전에.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진짜 열받는데. 아니 혼자 있는 집에 싱글세까지 낸다고 생각. 로마에서는 못 사시는 거예요. 이야. 그다음 관리로 채용하는데 다자녀를 갖고 있으면 더 빨리 채용을 해줘요.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2년 안에 무조건 재혼을 해야 돼요. 이런 강압적인 정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무슨 영양 상태나 무슨 위생이나 의술의 발달로 보면 1인당 합계 출산율이 6명쯤 돼야 돼요. 그래야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고 이러니까. 워낙 높으니까. 근데 당시 로마에서 2명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이랬는데, 로마 초대 황제 때부터 강력하게 인구 드라이브를 정책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인구는 전성기 때 9천만 명이었는데 후기로 오면 7천만 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중요해서 타키투스 같은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세기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니 게르만 놈들은 저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냐서 개탄한 얘기가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독일 대사관에서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게르만이 꼭 독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나 로마 상황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인구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인구 정책을 하나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극적으로 변하거나 하지 전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되 오히려 더 거기에 맞서서 잘 싸워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나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아들, 딸, 굴말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80년대 말 되면 구호가 좀 바뀌어가지고 아들, 딸, 굴말 말고 하나만 낳자라는 구호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된 게 지금 우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 그렇게 막 밀어붙였던 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대놓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이산이 그냥 아니었구나. 망했다. 야,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모르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나는 추세를 한번 꺾으면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그냥 당장 야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래. 지구가 뭐 10,000원이다 터져나간다.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확 꺾으려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를 한번 탔었기 때문에 중국이 심했죠, 이 부분이.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보다도 출생이 더 적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니까 애들 많이 낳지 않을까? 전혀 아니에요. 뭐 핀란드 이런 데보다 중국 사람들 애 적게 낳거든요. 완전히 한 번 문화가 그렇게 꺾여버리면 그 되살리기 엄청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저출생이 워낙에 심한 것뿐이지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근데 이 이유가 우리 인간의 뇌가 미래의 문제보다 닥친 문제를 훨씬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 인구 감소, 요거는 미래의 문제고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들이 훨씬 컸던 건데 70, 80년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때 그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경우는 많이 이야기하는 게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어서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왜 그 많은 국가들이 막으려고 했냐라고 보게 되면 교육, 의료, 복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따라가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인구를 제한하면서 이 모두가 교육과 의료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세상 변하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안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20대, 30대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느냐에 대한 설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타주의로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타주의 때문에요? 네, 이타주의가 뭐냐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너무 살기 힘든데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이 세상에 낳아놨을 때 얘가 겪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안 낳는 게 이 아이의 고통과 이 아픔을 줄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 30대가 굉장히 많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으면 내 아이는 절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어라는 생각까지 할까. 우리가 세상을 더 살만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세상으로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런데 요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요즘 미국 대선이 곧 이루어지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은 그 트럼프를 왜 이렇게 트럼프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걸까요? 요거 좀 이거는 진짜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Ohi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Crazy, nuts, 미친 매력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분이 쇼맨십이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좀 많이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관종. 형사소송만 제가 알기로는 91개 형사소송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잡혀간 건데 거의 1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나를 보내려고. 채널 A